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오후는 언제나처럼 잿빛 하늘 아래 분주하게 움직였다. 11월의 칼바람이 빌딩 숲 사이를 휘저으며 행인들의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마이바흐의 뒷좌석은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고요한 섬이었다. JK그룹의 총수, 강민주는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복잡한 재무제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이처럼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며 감정이라는 비효율적인 변수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세계. 그의 손가락이 매끄러운 화면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수천억 원의 자산이 움직이고 수만 명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35의 나이에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선 남자. 사람들은 그를 얼음 심장을 가진 전략가라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기계처럼 정확한 톤을 유지했다. 그에게 성공은 당연한 귀결이었고 실패는 데이터 분석의 오류일 뿐이었다. 그의 삶은 분 단위로 계획되었고 모든 변수는 철저히 계산되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개인 트레이너와 운동을 하고 정확히 7시 30분에 영양사가 짠 식단으로 아침 식사를 마친다. 8시 30분까지 회사에 도착해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회의와 보고, 결제의 연속. 그의 일상에는 빈틈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었고 JK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예상치 못한 급정거와 함께 민준의 미간에 아주 옅은 주름이 잡혔다. 그의 완벽하게 계획된 일정에 교통체증이라는 무질서한 불청객이 끼어든 것이다. 운전기사가 룸미러를 통해 조심스럽게 그의 눈치를 살폈지만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태블릿에서 눈을 들어 무심하게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퇴근 시간을 앞둔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모두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얽혀 있었다. 민준에게 그들은 그저 도시의 배경, 익명의 풍경일 뿐이었다. 저마다의 사연과 감정을 가진 수많은 점들이 모여 만들어낸 의미 없는 패턴. 그는 저 군중 속의 한 사람이 되어 본 적이 없었고, 될 필요도 없었다. 그의 길은 언제나 저들 위를 지나는 잘 닦인 고속도로와 같았다. 그때였다. 그의 시선이 보도블록 한 구석에 멈췄다. 낡고 해진 옷을 여러 겹 껴입은 한 여자가 잔뜩 웅크린 차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6살이나 7살쯤 되어 보이는 두 남자아이가 꼭 붙어 있었다. 아이들의 뺨은 차가운 바람에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그 눈망울만큼은 이상하리만치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동정심 없는 무관심이었다. 서울의 겨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드는 풍경. 민주는 다시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리려 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인수합병 건이 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런 사소한 풍경에 감정을 소모할 시간은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아이가 고개를 들어 그의 차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검게 코팅된 유리창 너머로 시선이 마주쳤을 리 없었지만 민주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아이의 얼굴. 그것은 단순한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에서 찢겨 나온 기억의 파편이었다. 아버지의 낡은 서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빛바랜 사진 속 7살의 강민준,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 날카롭게 빛나는 눈매,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그 표정까지.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그와 닮아 있었다. 그는 황급히 옆에 있는 다른 아이를 보았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은 얼굴, 쌍둥이였다. 태블릿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최고급 가죽 시트 위로 떨어졌다. 언제나 분당 60회를 정확히 유지하던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흉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불가능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의 이성이 비명을 질렀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그 이성적인 반박을 거부했다. 저것은 단순한 닮음이 아니었다. 유전자가 새겨놓은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다. 그는 수십 년간 굳게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혔다. 그리고 그 문틈으로 한 여자의 이름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서윤나? 대학 시절 그의 철옹성 같던 마음에 유일하게 균열을 냈던 여자. 불꽃처럼 뜨거웠지만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여자. 마지막 모습조차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 아무 말 없이 그의 인생에서 증발해버렸다. 그녀가 이 거리에서 저런 모습으로 회장님, 운전기사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그의 의식을 현실로 끌어당겼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멈춰있던 차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이바흐가 서서히 앞으로 나아갔다. 여인과 아이들의 모습이 시야에서 점점 멀어졌다. 그의 통제된 세상이, 완벽하게 구축된 그의 성이 발밑부터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저들을 놓치면 평생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꿰뚫었다. 안 돼, 세워. 민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거칠고 다급했다. 평소에 그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음성이었다. 운전기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감히 되물을 수는 없었다. 회장님, 하지만 여긴 나 당장 차 쓰라고 했어. 운전기사가 황급히 차를 갓길에 세웠지만 이미 늦었다. 여자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인파 속으로 미로 같은 골목 안으로 사라진 후였다. 민주는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갈 것 같은 충동을 가까스로 억눌렀다. 수많은 시선 속에서 JK그룹의 총수가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다시 차에 올랐다. 그러나 그의 눈은 방금 전까지 그들이 있었던, 이제는 텅 비어버린 보도블록의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통제 불가능한 속도로 뛰고 있었다. JK타워의 펜트하우스. 집무실로 돌아오는 내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정복한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통유리창이 오늘따라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다. 직원들의 인사를 받는 둥마는둥하며 그는 개인 집무실로 직행했다. 그리고 곧장 벽에 내장된 개인 금고로 향했다. 복잡한 홍채 인식과 지문 인증 절차를 거쳐 묵직한 금고 문이 열리자 그는 안에서 낡은 사진 앨범 하나를 꺼냈다. 수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존재 자체를 잊으려 애썼던 물건이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앨범을 펼쳤다. 그리고 거기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7살의 자신을 보았다. 거리에서 본 아이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얼굴. 유전자의 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한 일치였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다. 지난 7년간 그녀가 사라진 후 그는 스스로를 기계로 만들었다. 슬픔, 분노, 배신감 같은 비효율적인 감정들을 모두 제거하고 오직 성공과 정복만을 향해 달려왔다. 그런데 오늘 단 몇 초의 스침이 그가 애써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는 개인 전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단 한 번의 신호음이 울리고 언제나처럼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비서입니다. 김도연 비서. 10년 넘게 그의 곁을 지킨 유일한 사람이자 그의 수족이자 그림자였다. 김 비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늘 오후 4시 30분경
테헤란로 강남역 사거리 부근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와 7살 전후의 쌍둥이 남자아이를 찾아 김 비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그는 총수의 명령을 입력하는 기계처럼 조용히 듣고 있었다. 여자는 행색이 남루했고 아이들은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 차마 입 밖으로 내뱉기 힘든 단어였다. 하지만 그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와 닮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 미세한 숨소리의 변화가 느껴졌지만 김 비서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 보안팀 전체를 동원해서라도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그들의 신원, 과거, 모든 것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는 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생경한 감각이었다. 견고했던 그의 성에 균열이 생겼다. 그가 애써 외면하고 묻어버렸던 과거의 유령이 그가 결코 존재하리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현실을 끌고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날 밤 강민주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수천억짜리 프로젝트 계약서도 적대적 M&A 방어 전략도 그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바람에 빨갛게 얼어붙은 두 아이의 뺨과 절망과 체념이 뒤섞인 차에 그를 스쳐 지나갔던 한 여자의 희미한 실루엣만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만약, 만약이라는 가정이 현실이라면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다시 쓰여야 했다. 부와 명예의 정점에서 군림하던 왕은 자신의 왕국이 얼마나 허술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끝에는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동이 트기 전의 시간, 세상이 가장 깊은 어둠에 잠겨 있을 때, 강민준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은 대낮처럼 밝았다. 그는 꼬박 하룻밤을 서성였다. 그의 발밑으로 잠든 도시는 고요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지진이라도 난 듯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7살의 자신, 그리고 그 위로 어제 보았던 두 아이의 얼굴이 겹쳐졌다. 부정할수록 선명해지는 현실이었다. 정확히 약속된 시간, 새벽 5시, 집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김도연 비서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그가 들고 있는 얇은 서류철에서는 밤샘 조사의 피로가 묻어났다. 회장님, 김 비서는 아무런 서론 없이 서류철을 민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10년간 그를 보좌해온 김 비서의 일처리 방식이었다. 군더더기 없는 보고, 감정을 배제한 사실 전달. 그것이 강민준이 그를 신뢰하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번 서류의 두께는 이례적으로 얇았다. 그것만으로도 이번 일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JK그룹의 정보망과 인력을 총동원한 결과가 고작 이 얇은 서류 몇 장이라는 것은 그들이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는 의미였다. 민주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서류철을 열었다. 첫 장에 있는 여자의 증명사진이 그의 눈을 찔렀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틀림없는 서윤아였다. 그가 기억하는 20살의 풋풋함 대신 고단한 삶의 무게가 내려앉은 34의 얼굴. 하지만 깊은 눈매와 오똑한 콧날, 굳게 담은 입술은 여전했다. 사진 아래에는 간결한 정보가 적혀 있었다. 이름 서윤아, 나이 34세. 특이사항 7년 전부터 모든 공식적인 사회 활동 기록, 전무,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말소 상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7년. 그녀가 사라진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한 사람이 7년 동안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음 장으로 넘겼다. 두 아이의 흐릿한 사진과 함께 정보가 나타났다. 어제 거리에서 급하게 찍은 듯.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두 아이의 얼굴 윤곽은 선명했다. 이름 한솔, 한결 쌍둥이, 형제 추정 나이 만 6세, 곧 7세 됨, 기타 출생신고가 비정상적으로 늦게. 연고가 불분명한 지역에서 이루어짐, 부후라는 공란,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7년 전 사라진 유나, 그리고 6년하고도 몇 개월 전에 태어난 아이들. 시간의 공백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준의 아이들이었다. 그의 핏줄,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그의 후계자들. 이게 다인가? 민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고개를 숙였다. 서윤아 씨의 지난 7년간의 행적은 마치 진공 상태와 같습니다. 금융거래, 통신기록, 임대차 계약, 의료기록까지 7년 전 어느 날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기록이 증발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한 힘을 이용해 지워버린 흔적입니다. 강력한 힘. 그 단어가 민준의 뇌리에 박혔다. 그의 머릿속에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과거의 필름이 거꾸로 재생되기 시작했다. 햇살이 가득했던 미대 캠퍼스. 캠퍼스 앞에서 물감을 잔뜩 묻힌 채 웃던 유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민준의 잿빛 세상에 뛰어든 유일한 총천연색이었다. 고아였지만 누구보다 당당했고,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풍요로운 감성을 가졌던 여자. 경영학 수업에서 마주친 차가운 후계자 강민준에게 겁 없이 다가와 그의 갑옷 아래 숨겨진 인간을 꿰뚫어 보았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민준 씨, 당신 눈은 꼭 겨울 호수 같아. 꽁꽁 얼어 있는데 그 아래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내가 들어가 봐도 돼. 그녀의 말 한마디는 언제나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들의 사랑은 비밀이었다. 아버지인 강 회장은 JK그룹의 후계자로서 민준을 냉혹하게 조련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재혼 상대인 최은경 여사는 자신의 아들 강지훈을 호시탐탐 그 자리에 앉히려고 민준을 견제했다. 배경 없는 고아 서윤나는 그들의 세상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존재였다. 어느 날, 최 여사가 유나를 따로 불러냈던 날이 기억났다. 민주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달려갔지만 유나는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만 했다. 그냥 회장님 아프시니까 걱정하시는 거라고, 너한테 짐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런 말씀하셨어. 하지만 그날 이후 유나의 웃음에는 희미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민주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약속했다. 걱정하지 마. 유나야, 내가 내 자리를 완벽하게 굳히면 그때는 아무도 우리 사이를 막지 못해.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줘. 그것이 그의 오만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홍콩에서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고 돌아오면 모든 것을 바로잡고 그녀를 세상에 공개하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유나는 사라져 있었다. 남은 것은 미안해. 나를 찾지 마. 라는 차가운 문자 메시지 한 통뿐이었다. 그는 분노했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때마침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최 여사와 강지훈의 경영권 위협이 노골적으로 변하면서 그는 그녀를 찾는 것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슬픔을 분노로, 분노를 냉정함으로 바꾸며 그는 전쟁을 치렀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손에 넣었을 때 서윤나라는 이름은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묻힌 상처가 되어 있었다. 회장님,
김비서의 목소리에 민주는 길고 긴 회상에서 깨어났다. 과거의 배신감은 이제 끔찍한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녀가 떠난 게 아니었다. 쫓겨난 것이었다. 그의 아이를 가진 채로 의도적으로 지워진 7년의 기록, 그리고 그럴 만한 동기와 수단을 가진 단 한 사람, 최은경 여사. 자신의 아들 강지훈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고도 남을 여자, 민준에게 서윤나라는 약점이, 그리고 그 약점에서 파생될 핏줄이라는 변수는 그녀에게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동안 가끔씩 느껴졌던 최 여사의 자애로운 미소 뒤에 숨겨진 섬뜩함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다. 처음의 충격은 차가운 분노로 변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옛 연인과 몰랐던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7년간 이어진 거대한 음모였고, 자신과 자신이 지켰어야 할 사람들을 향한 명백한 공격이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나는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그의 세상은 뒤집혔지만 오히려 정신은 얼음처럼 맑아졌다. 그는 더 이상 충격에 빠진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얼음 심장을 가진 전략가로 돌아왔다. 다만 이번 전쟁의 목표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다. 그는 김 비서를 돌아보며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김비서, 서윤아 씨의 과거 추적은 일단 보류해. 난 김 비서의 눈에 처음으로 의문이 스쳤다. 대신 새로운 조사를 시작한다. 민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극비리에 최은경 이사장님의 지난 8년간의 모든 금융거래, 통화 기록, 사적인 만남을 전부 파악해. 그녀가 운영하는 모든 자선재단의 자금 흐름을 뒤져 단 1원이라도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알아내. 김 비서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뒷조사가 아니었다. JK그룹 내부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그리고 민준이 덧붙였다. 서윤아 씨와 아이들의 위치를 다시 파악해. 이번에는 접근하지 말고 멀리서 24시간 철저하게 보호해. 그들 모르게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치게 하는 자는 누구든 내가 직접 지옥을 보여줄 테니까. 김도연 비서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등 뒤로 차가운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총수의 모습이었다. 분노에 찬 왕, 상처 입은 맹수.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강민준의 얼어붙었던 겨울 호수 같은 눈동자 속에서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7년간의 거짓된 평화는 끝났다. 이제 진실을 위한, 그리고 그의 가족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김도연 비서의 팀은 유능했다. 하루가 차에 지나지 않아 서윤아와 두 아이가 머무는 곳을 찾아냈다. 보고서에 찍힌 주소는 서울의 번영에서 비껴간 재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서서히 허물어져 가는 낡은 동네였다. 한때는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했을 골목은 이제 쓰레기와 폐자재만이 나뒹굴고 있었다. 강민준의 세상과는 빛과 그림자만큼이나 다른 곳이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저희 팀을 보내시죠. 김 비서의 만류에도 민주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것은 대리인을 보낼 수 있는 성질의 일이 아니었다. 7년의 세월과 그가 짊어져야 할지도 모를 진실을 마주하는 일이었다. 그는 그의 운전기사와 마이바흐를 돌려보내고 눈에 띄지 않는 국산 세단을 직접 몰아 그 낯선 동네로 향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에는 긴장과 죄책감, 그리고 끔찍한 진실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야 말겠다는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주소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좁아지고 건물들은 낡아갔다. 금이 간 담벼락, 녹슨 대문, 어지럽게 얽힌 전선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 속에서 민준의 고급 세단은 불청객처럼 낯설었다. 그는 차를 적당한 곳에 세우고 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공기 속에 섞인 퀴퀴한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낡은 다세대 주택 3층. 복도는 어둡고 차가운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민주는 3속 2호의 얇은 철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아이를 달래는 듯한 나직한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유나의 목소리였다. 7년 만에 듣는. 그러나 꿈속에서 수없이 그렸던 그 목소리. 그의 심장이 거칠게 요동쳤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돌려봤지만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의 통제와 계획이 미치지 않는 유일한 영역이었다. 똑똑. 그가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들려오던 목소리가 뚝 끊겼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그토록 그리워하고 또 원망했던 얼굴이 나타났다. 서윤아. 그녀는 거리에서 보았을 때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낡은 스웨터는 그녀의 깡마른 몸을 제대로 감싸주지 못했고 푸석한 얼굴에는 고단함이 깊게 배어 있었다. 하지만 그를 알아본 순간 그녀의 눈에 떠오른 감정은 기쁨이나 안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충격과 공포였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어떻게? 유나야, 나야. 민준의 목소리가 나오자 유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다. 민준이 재빨리 문틈으로 발을 집어넣었다. 당신이 여길 왜 와? 어떻게 알고? 제발 그냥 가.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한 속삭임에 가까웠다.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야. 그녀의 등 뒤로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 두 쌍이 나타났다. 한 소리와 한결이었다. 아이들은 민준을 두려움 없이 그저 낯선 어른을 보는 순수한 궁금증으로 바라보았다. 민준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아이들은 자신을 빼닮아 있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복제해 놓은 것 같았다. 그때 한 아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다. 엄마 누구야? 그 한마디가 두 어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유나는 아이들을 자신의 뒤로 황급히 숨겼다. 마치 맹수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처럼. 그녀의 온몸에서 경계심이 뿜어져 나왔다. 민주는 필사적으로 말을 이었다. 얘기 좀 해. 유나야, 제발, 왜 떠났어? 그리고 저 아이들, 내 아이들 맞아. 그의 질문에 유나의 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그녀의 눈에 공포와 함께 깊은 분노가 서렸다. 당신과는 상관없는 아이들이야.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겨우 지키고 있는 이 작은 세상. 제발 망가뜨리지 마. 당신이 사는 그 세상. 나 같은 사람은 잡아먹는 곳이잖아. 내 아들들까지 그렇게 만들 순 없어.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민준을 밀쳐내고 문을 닫아버렸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 안에서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차갑고 어두운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문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그녀의 억눌린 흐느낌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7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거절과 절망으로 끝났다. 그는 차가운 철문에 기댄 채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가 말한 잡아먹는 세상이 바로 자신이 만든 세상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부촌 평창동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한옥. JK그룹의 안주인이자 명예이사장인 최은경 여사가
우아한 자태로 난을 치고 있었다. 섬세한 붓질 하나하나에 기품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주변 공기는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때 그녀의 개인 전화가 조용히 울렸다. 발신자는 그녀가 심어놓은 눈 중 하나였다. 네. 그녀는 붓을 내려놓지 않은 채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사장님, 강민준 회장이 직접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방금 전입니다. 최 여사의 손에 들려있던 붓이 순간 멈칫했다. 그녀의 온화한 얼굴에 찰나의 균열이 스쳐 지나갔다. 7년이면 흔적도 없이 잊었을 거라 생각했던 과거의 유물이 강민준이 이토록 미련을 가질 줄은 몰랐다. 아이들의 존재까지 알게 된 것일까? 그녀의 눈에 차가운 살기가 번졌다. 알라스다. 그녀는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멈췄던 붓질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움직임에는 이전과 다른 미세한 동요가 섞여 있었다. 강민주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감정적인 인간이었다. 그것은 약점이었다. 그리고 약점은 제거해야만 했다. 그녀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목소리 변조를 거친 기계음이 들려왔다. 나라. 예, 이사장님. 알아챈 것 같군. 더 확실한 경고를 보내야겠어. 최 여사의 목소리는 난초의 향기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뱀의 독처럼 차가웠다. 다시 사라지게 해. 이번에는 필요하다면 영원히 사고로 보이게 처리해. 어떤 흔적도 남기면 안 돼. 알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초의 여사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난을 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계는 자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아들 강지훈을 위해 쌓아 올린 탑에 감히 균열을 내려 하는 자는 그 누구든 용서할 수 없었다. 설령 그 상대가 의부사들이라 할지라도 강민준의 방문으로 극도의 불안에 휩싸인 윤나는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등장은 7년간 겨우 쌓아 올린 위태로운 평화에 던져진 돌멩이였다.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그녀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터였다. 그녀는 아이들의 몇 안 되는 옷가지와 낡은 동화책을 작은 가방에 쑤셔 넣었다. 또다시 시작될 도망이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을 찾았는지, 왜 이제 와서 나타났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세상, 그가 속한 그 차갑고 무서운 세상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엄마, 우리 어디가? 한 소리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다. 윤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승, 우리 쏠리. 결이가 더 좋아할 만한 곳으로 이사 가는 거야. 더 따뜻하고, 더 재미있는 곳으로. 거짓말이었다. 다음에 도착할 곳은 이곳보다 더 춥고 더 낯선 곳일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유일한 세상이자 방패였다. 그날 밤, 새 식구는 버스터미널로 가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나섰다. 늦은 시간이라 가로등 몇 개만이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은 유나의 손에 땀이 찼다. 사방에서 덮쳐오는 어둠이 마치 거대한 짐승의 입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가 번쩍이더니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괴음을 내며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엔진 소리는 밤의 정적을 찢으며 죽음의 포효처럼 들렸다. 생각할 시간도, 비명을 지를 시간도 없었다. 아, 윤나는 본능적으로 두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옆으로 몸을 날렸다. 거친 시멘트 바닥에 몸이 부딪히는 충격과 함께
아이들의 놀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승합차는 아슬아슬하게 그들을 비껴가 급정거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마찰하는 끔찍한 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다. 흩어진 짐과 먼지 속에서 윤나는 공포에 질려 떨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다. 다행히 아이들은 다치지 않은 듯 했지만 극도의 공포에 질려 엄마 품에서 울고 있었다. 차에서 건장한 남자 둘이 내렸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위협적인 눈빛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세 식구를 잠시 쏘아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경멸과 함께 다음은 없다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우리는 네가 어디 있는지 안다. 언제든 찾아낼 수 있다. 네 목숨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몇 초 같기도 하고 몇 시간 같기도 한 시간이 흘렀다. 남자들은 다시 채올라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윤나는 겁에 질려오는 두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민준의 세상이 자신들을 찾아냈다는 공포가 온몸을 옥죄어 왔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이것은 위협이었고 살해였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골목 어귀에 주차된 평범한 승용차 안에서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민준의 명령으로 그들 모르게 경호를 시작한 김 비서의 팀이었다. 팀장은 차가운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며 인이어에 나직이 말했다. 상황 종료, 영상 확보, 김 비서님께 즉시 전송해.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이와 같은 경고가 재벌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호인지도. JK타워 펜트하우스 집무실. 민주는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화면 속에는 방금 전에 끔찍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검은 승합차가 가속하는 장면. 유나가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감싸고 쓰러지는 장면. 공포에 질린 그녀의 얼굴. 겁에 질려 우는 아이들의 모습. 모든 것이 고화질로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그의 눈에 박혔다. 죄책감과 분노는 이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차가운 결의로 응축되었다. 처음에는 단지 과거를 숨기려는, 자신에게서 떼어놓으려는 시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이것은 위협을 제거하려는 시도였다. 그들은 단지 자신과 가족을 떼어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자신이 세상의 존재조차 몰랐던, 그러나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들을, 그리고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여자를. 민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마치 정교하게 깎아 만든 얼음 조각상 같았다. 그 옆에 서 있던 김도연 비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오히려 가장 차가워지는 총수의 모습을 그는 알고 있었다. 민주는 김 비서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제거되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들렸다. 저 차량, 운전자, 그리고 그들을 보낸 배우를 찾아 이미 추적 중입니다. 회장님, 단 한 놈도 놓치지 마. 네, 회장님. 그리고 민준의 눈이 얼음처럼 빛났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 가족은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유나의 거절과 공포에 찬 눈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결코 스스로 오려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의사를 존중해 줄 여유는 없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생존의 문제였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그들을 나에게 데려와. 지금 당장. 그의 마지막 말은 명령이자 선전포고였다. 개인적인 드라마는 이제 생사를 건 전쟁으로 변모했다. 얼음의 왕좌에 앉아있던 남자는
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직접 검을 뽑아 들 준비를 마쳤다. 그 검이 향할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자신의 피를 나눈 가족이었다. 자애로운 어머니의 가면을 쓴 뱀 같은 여자 최은경. 강민준의 명령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김도현 비서의 팀은 단순한 경호원을 넘어 국가정보기관에 버금가는 정밀함과 신속함으로 움직였다. 그들이 서윤아의 낡은 보금자리에 도착했을 때 예상했던 대로 그녀는 격렬하게 저항했다. 방금 전의 공격으로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그녀에게 갑자기 나타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은 또 다른 위협일 뿐이었다. 오지 마세요. 누구시죠? 제발 저희 좀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아이들을 등 뒤에 숨기고 아까 쓰러지면서 깨진 화분 조각을 무기처럼 집어들었다. 그 처절한 저항 앞에서 훈련된 요원들도 섣불리 다가서지 못했다. 그들의 임무는 보호이지 제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때 김 비서가 직접 앞으로 나섰다. 그는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아 씨, 저희는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JK그룹 비서실장 김도현입니다. JK그룹이라는 이름에 윤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강민준. 그 이름은 그녀에게 구원이 아니라 재앙의 동의어였다. 강민준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김 비서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다. 이것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방금 겪으신 위협은 실제하며 그 위협은 회장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장님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회장님만이 이 위협을 끝낼 수 있습니다. 김 비서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목소리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다. 방금 전 자신들을 덮쳤던 검은 승합차의 공포,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 남자들이 풍기는 질서정연한 위압감. 어느 쪽이 더 위험한지 가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다. 그녀는 결국 떨리는 손에서 유리 조각을 떨어뜨렸다. 그들은 민준의 펜트하우스로 가지 않았다. 너무 많은 눈이 쏠려 있는 곳이었다. 대신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의 또 다른 부촌에 위치한 민준의 존재조차 등록되지 않은 비밀 안전 가옥이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춘 고급스러운 펜트하우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던 그들의 쪽방과는 천지 차이였다. 유나에게는 이곳이 또 다른 감옥처럼 느껴졌지만 아이들은 달랐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푹신한 소파와 따뜻한 방, 냉장고를 가득 채운 음식에 한 소리와 한결이는 낯설음 속에서도 금세 활기를 찾았다. 그 모습을 보는 유나의 마음은 복잡하게 갈라졌다.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을 줄 수 없었던 지난 7년에 대한 죄책감과 이 모든 것을 제공한 남자에 대한 원망이 뒤섞였다. 얼마 후 강민준이 도착했다.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나는 방어적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민준은 과거의 이야기나 아이들의 친자 관계를 섣불리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김 비서에게서 건네받은 태블릿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것 때문에 당신을 여기로 데려온 거야. 화면에는 그들이 습격당했던 골목의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검은 승합차가 아이들을 향해 돌진하는 장면을 본 유나의 숨이 멎었다. 이시다시 왜 당신이 도망치고 있는 것의 실체야. 민준이 차분하지만 냉정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걸 사주한 배우는 내 새어머니인 최은경 이사장일 가능성이 높아. 그는 초에 이사장이 자신의 아들 강지훈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지난 7년간 어떤 일이 있었을지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한때 자애로운 미소로 자신을 대했던 최 여사의 얼굴 뒤에
그런 아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는 연인이 아닌 보호자의 목소리로 엄숙하게 약속했다. 7년 전, 나는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는 반복하지 않아. 내가 이 모든 것을 끝낼 거야. 그때까지 당신과 아이들은 여기가 가장 안전해. 내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지.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상황의 심각성이 그녀의 방어막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다. 장면은 JK 타워 지하 깊숙한 곳, 외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워룸으로 전환되었다. 거대한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에는 여러 인물들의 사진과 자금 흐름도, 조직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김 비서를 필두로 민준이 신임하는 소수의 엘리트 팀원들이 모여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의 금융 분석가, 전직 국정원 출신의 보안 전문가, 그리고 창백한 얼굴의 천재 해커 회장님. 서윤아 씨를 공격했던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대포차였지만 소유주는 초에 이사장님의 자선재단 중 하나가 자금을 대는 유령 회사 소속이었습니다. 명백한 연결고리입니다. 보안 전문가의 보고에 이어 금융 분석가가 입을 열었다. 명령하신 대로 초에 이사장님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JK건설과 JK화학의 자회사에서 부풀린 계약과 유령 회사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돈은 정계 로비, 사적인 용병 고용, 그리고 강지훈 전무의 권력 기반을 다지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커가 모니터에 새로운 창을 띄웠다. 강지훈 전무는 단순한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이 비자금을 이용해 호화 생활을 즐기는 것은 물론 어머니에게서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주식 거래를 일삼아 왔습니다. 오만하고 무능하며 우리에겐 가장 큰 약점입니다. 민주는 모든 보고를 들으며 머릿속에서 거대한 그림을 완성했다. 개인적인 복수와 기업의 생존이 하나로 합쳐진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최 이사장의 인맥과 권력을 생각하면 섣부른 공격은 자살 행위였다. 그녀의 네트워크 전체를 무너뜨리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대중 앞에 터뜨려야 했다. 그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다가가 마커를 집어들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구상된 방역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제2째, 금융공격. 우리가 파악한 유령 회사들의 자금줄을 역으로 추적해 압박한다. 자금 세탁 경로를 차단하고 해외 계좌를 동결시켜 돈줄을 말린다. 둘째, 정보전.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에게 익명으로 정보를 흘려 금융감독기관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든다. 우리가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공권력이 그녀를 조사하게 만들어야 한다. 셋째, 내부 분열. 초에 이사장 라인 내부에 불만 세력이나 약점이 있는 자를 파악해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다. 제국의 붕괴는 언제나 내부에서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함정, 강지훈의 탐욕과 오만을 이용해 덫을 놓는다. 그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파게 만들어 그 죄가 최 이사장에게 직접 연결되도록 설계해야 해. 그의 전략은 냉혹하고 정밀했다. 워룸의 팀원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숨을 죽였다. 회의를 마친 민주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안전 가옥의 CCTV 라이브 영상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서 유나는 따뜻하고 깨끗한 침대에 한 소리와 한결이를 눕히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평온함이 어려 있었다. 민주는 그 모습을 조용히 응시했다. 화면 한쪽에는 그의 가족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그가 무너뜨려야 할 거대한 음모의 네트워크가 있었다. 그는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했다. 새롭게 찾은 가족의 깨지기 쉬운 평화를 지키는 동시에 적들에게는 지옥의 폭풍을 선사해야 했다.
그의 얼굴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절대적인 결의가 서려 있었다. 강민준의 방역은 소리 없는 파도처럼 시작되었다. 그의 계획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그리고 정밀하게 실행되었다. 워룸의 천재 해커는 최은경 이사장의 비자금 창구 역할을 하던 유령 회사들의 해외 계좌에 미세한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거래 동결, 원인 불명의 시스템 오류, 암호화된 자금 전송의 지연, 최 이사장의 자금 관리인들은 패닉에 빠졌지만 그들은 이것이 외부의 공격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그저 운이 나쁜 기술적 문제라고 치부할 뿐이었다. 그들이 혼란에 빠져 허둥대는 동안 돈의 흐름은 서서히 마비되어 갔다. 동시에 JK 화학의 원자재 비용이 수년간 의도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익명의 제보가 날카로운 분석 기사로 유명한 한 경제 전문 기자에게 전달되었다. 제보 자료는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저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교묘한 데이터 몇 조각뿐이었다. 며칠 후, 작지만 날카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온라인에 실렸다. 주식시장은 미미하게 술렁였고 금융감독기관의 레이더에 작은 점 하나가 찍혔다. 최 이사장과 강지우는 그 기사를 사소한 소음으로 여기며 무시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적이 누구인지, 그 공격이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되었는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그들의 오만함이 바로 민준이 노리는 가장 큰 약점이었다. 한편 김도연 비서는 물밑에서 움직였다. 그는 최 이사장의 라인에서 소외되었거나 강지훈의 무능함에 불만을 품고 있던 몇몇 핵심 임원들에게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는 전체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선대강 회장에 대한 충성심과 회사의 미래에 호소하며 강지훈의 비리와 무능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조금씩 흘렸다. 내부로부터의 반란, 그 씨앗이 조용히 뿌려졌다. 전쟁터의 냉혹함과 달리 안전 가옥의 시간은 더디고 조심스럽게 흘러갔다. 강민주는 아무리 늦어도 매일 밤 그곳을 찾았다. 그는 서툰 아버지였다. 그는 윤에게 과거를 캐묻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런 말들이 지금의 상황에서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지 잘 알고 있었다. 대신 그는 아이들에게 집중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옷과 장난감, 책들을 사주었다. 단순히 비싼 물건이 아니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한소리를 위해 전문가용 미술 도구를, 별에 매료된 한결이를 위해 최고급 천체 망원경을 설치해주는 시기였다. 사려 깊은 행동들은 그 어떤 사과보다 더 큰 울림으로 유나의 마음에 와닿았다. 어색함에 얼음을 깬 것은 아이들이었다. 얼음 심장의 전략가 강민준이 바닥에 주저앉아 복잡한 레고성을 조립하며 쩔쩔매는 모습은 낯설었지만 진심이었다. 설명서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고 작은 블록을 잘못 끼워 낑낑대는 그의 모습은 JK그룹의 총수와는 거리가 멀었다. 아저씨, 그거 아니에요. 여기 한 소리가 작은 손가락으로 설명서의 그림을 가리켰다. 한결이는 제법 심각한 표정으로 민준의 손에 들린 블록을 뺏어 들고는 제자리에 딱 맞춰 끼워 넣었다. 이렇게요. 한소리와 한결이는 그런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저씨, 이것도요. 하며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 민주는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굳어 있었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열망 앞에서 서서히 무장해제되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의 서툰 지시를 따랐다. 유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수만 가지의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다. 증오와 연민, 두려움과 아주 희미한 기대감. 7년 동안 그녀가 아이들에게 주지 못했던 아버지의 자리를 저 남자가 채우고 있었다.
그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원망스러웠다. 왜 이제야 나타나서 자신의 마음을 이토록 흔들어 놓는 것인지.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였다. 유나는 거실에서 홀로 천체망원경을 보고 있는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는 렌즈를 통해 깊은 밤하늘의 성운을 보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깊은 고독감에 젖어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저기가 섞이지 않은 질문을 던졌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민주는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잠시 동안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갑옷이 벗겨져 나갔다. 지치고 상처받은 한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지난 7년간 나는 후계자 없는 왕이었어.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지. 이제야 알았어. 어떤 회사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 나에게 있었다는 걸. 그의 시선이 아이들이 잠든 방문을 향했다. 다시는 잃지 않을 거야. 그의 솔직하고 무방비한 고백은 7년간 굳게 닫혀 있던 그녀 마음의 빗장을 아주 조금 열리게 했다. 그들 사이에 신뢰라는 연약한 싹이 조심스럽게 돋아나고 있었다. 반면 최은경 이사장과 강지우는 점점 더 거센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비자금 흐름에 원인 모를 차질이 생기고 언론은 성가시게 주변을 킁킁거렸다. 부하들의 움직임도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초의 이사장은 통제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초조함에 더욱 공격적으로 변해갔다. 바로 그때 강지훈이 민준이 파놓은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 최근 주식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본 그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공들여온 인천 신도시 개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다. 이 사업은 시청 고위 공무원에 대한 뇌물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팀은 이미 그 공무원에게 먼저 접촉한 후였다. 최 씨 모자와 함께 가라앉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협조하고 면죄부를 받을 것인가? 공무원의 선택은 명백했다. 김 비서로부터 강지훈이 미끼를 물었다는 보고를 받은 민주는 다시 한번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고 유나는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 어색하게 스케치북을 덮었다. 무슨 일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경계심 대신 걱정이 묻어났다. 곧 끝날 거야. 민준이 나직이 말했다. 그는 그녀의 옆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이들, 이름은 누가 지었어? 민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유나는 놀란 듯 그를 쳐다보았다. 내가요, 소나무처럼 늘 푸르고 곱게 자라라고 한 소리,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이 되라고 한결이 여은 이름이군. 그의 칭찬에 유나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아주 작은 대화였지만 그것은 7년의 공백을 뛰어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돌아가지 않고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유나는 잠든 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듯 지쳐 보이는 얼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얇은 담요를 가져와 그의 몸 위에 덮어주었다.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강지우는 초조했다. 최근 무리하게 투자했던 바이오 주식이 폭락하면서 생긴 손실은 생각보다 컸다. 어머니 최은경 이사장은 그의 실수를 질책하며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그를 미치게 하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강민준의 존재였다. 그 얼음 같은 이복형은 분명 속으로 자신을 비웃고 있을 터였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만 했다. 이대로 무능한 황태자로 낙인 찍힐 수는 없었다. 인천 신도시 개발 사업은 그에게 절호의 기회였다. JK건설의 사활이 걸린 대규모 프로젝트. 만약 이 사업을 따낸다면 그는 단숨에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민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었다. 그는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가 구축해 놓은 비자금과 인맥을 활용할 때가 온 것이다. 그는 사업의 키를 쥐고 있는 인천시청의 박인수 국장에게 접근했다. 처음에는 점잖게 시작했다. 고급 식사와 값비싼 선물. 하지만 박 국장은 좀처럼 넘어오지 않았다. 지휘부는 그의 태도가 더 큰 것을 원한다는 신호라고 제멋대로 해석했다. 그는 어리석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없다고 믿었다. 민준의 워룸에서는 지훈의 모든 움직임이 손바닥처럼 읽히고 있었다. 박 국장은 이미 그들의 사람이었다. 그는 강직한 공무원이었지만 동시에 병든 아내와 대학생 딸을 둔 가장이었다. 민준의 팀은 그의 약점을 파고드는 대신 그에게 명분과 안전을 약속했다. 부패 세력을 척결하는 데 협조하고 JK그룹의 이름으로 아내의 치료비와 딸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것인가. 박 국장은 고민 끝에 정의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 덫은 완벽하게 설계되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 가장 은밀하고 어두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민준의 팀은 며칠 전부터 손님으로 위장해 그곳의 모든 통신망과 구조를 파악했다. 약속된 방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소형 카메라와 고성능 마이크가 곳곳에 설치되었다. 바로 옆방에서는 보안 전문가와 김 비서가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강지우는 의기양양하게 돈가방을 들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게임의 플레이어라고 착각했지만 실상은 거미줄에 걸려든 나비에 불과했다. 룸 안에 들어서자 박 국장이 그를 맞았다. 지후는 의심 없이 자리에 앉아 최고급 양주를 따랐다. 국장님, 늘 저희 JK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전무님, 저는 그저 제 일을 할 뿐입니다. 박 국장은 민준의 팀이 지시한 대로 적당히 튕기면서도 여지를 남기는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했다. 몇 순배의 술이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지우는 본론을 꺼냈다. 이번 인천 신도시 건 말입니다. 저희 JK건설이 그룹의 명운을 걸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만 힘을 써주신다면 그는 테이블 밑에 놓아두었던 두툼한 서류 가방을 꺼내 박 국장 앞으로 밀었다. 이건 저희의 작은 성의입니다. 박 국장은 잠시 망설이는 척 가방을 쳐다보았다. 옆방 모니터 앞에 앉은 김 비서의 손에 땀이 찼다. 전무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해요허. 곤란하시긴요. 국장님 사모님께서 편찮으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약값이라 생각하십시오. 저희가 사업을 따내면 인천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호는 가방을 열어 보였다.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가득 차 있었다. 박 국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가방을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기는 순간 옆방의 팀원들은 조용히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녹음되고 있었다. 덫에 걸려든 것이다. 그날 밤 두 개의 장면이 교차했다. 안전가옥, 한결이가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을 민준에게 자랑스럽게 내밀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속에는 키가 큰 남자와 여자, 그리고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다. 배경에는 커다란 집과 반짝이는 별이 그려져 있었다. 아이는 키 큰 남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아바. 그동안 아저씨라고만 부르던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계약 성사보다, 그 어떤 승리보다 더 민준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그는 순간 말을 잃었다. 유치한 그림이었지만 민준에게는 JK그룹 전체보다 더 값진 것이었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진실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아이를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래, 아빠야. 같은 시각. 월음, 김 비서가 모니터에 영상을 재생했다. 강지훈이 인천시 공무원에게 현금이 가득 담긴 서류 가방을 건네는 장면이 선명한 화질과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안전가옥에서 아이의 그림을 보며 미소 짓던 민준의 얼굴과 월음에서 동생의 범죄 증거를 확인하는 민준의 얼굴이 겹쳐졌다. 따뜻했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포식자처럼 섬뜩하리만치 침착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아이의 그림을 소중하게 내려놓고 김 비서에게 말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마지막 무대를 시작하지.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수많은 관객 앞에서 거짓된 왕조의 가면을 벗기고 그들의 죄를 만천에 공개하는 일뿐이었다. JK그룹의 정기 주주 총회일, 서울의 컨벤션 센터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재계에서는 이미 JK그룹 내부의 권력 투쟁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다. 오늘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었다. 단상 중앙, 강민주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한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왼쪽에는 명예회장이라는 직함 뒤에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최은경 이사장이 자애로운 미소를 띤 차에 앉아 있었고, 오른쪽에는 불안과 오만이 뒤섞인 표정의 강지훈 전무가 앉아 있었다. 주주총회는 예정된 절차에 따라 지루하게 흘러갔다. 재무제표 승인, 감사보고,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은 폭풍전야의 고요에 불과하다는 것을. 마침내 최은경 이사장이 임시 발언권을 얻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슬픔과 비통함이 섞인 잘 계산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JK그룹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 저는 이 그룹의 창업주이신 고 강기철 회장님의 아내이자 이 회사의 미래를 누구보다 걱정하는 어미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눈가를 손수건으로 살짝 훔치는 연기를 하며 말을 이었다. 강민준 회장은 그동안 회사를 잘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의 독단적인 경영과 불투명한 의사결정은 회사를 큰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생활에서 불거진 도덕적 문제 역시 JK그룹의 명예에 심각한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사생활 문제. 그 단어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최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서윤아의 존재를 폭로함으로써 민준을 스캔들에 휘말린 부도덕한 총수로 몰아갈 작정이었다. 그녀는 준비한 자료들을 제시하며 민준이 최근 무리하게 추진한 몇몇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과장하여 비난했다. 그녀의 편에 선 몇몇 이사들이 동조 발언을 쏟아내며 장내의 분위기를 몰아갔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 했다. 이제 마지막 결정타만 남은 상황이었다. 때에 따라서 저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 강민준 회장의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는 바입니다. 장내는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강지훈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공격의 대상인 강민주는 미동도 없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사회자가 그의 의견을 묻자 그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다. 초혜은경 이사장님의 우려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하지만 사실 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진짜 위기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는 연단 옆에 거대한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JK그룹을 좀먹고 있는 진짜 위기의 실체입니다.
최 이사장의 얼굴에 찰나의 당혹감이 스쳤다. 저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다음 순간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다. 어두운 고급 룸살롱. 화면 속에는 강지훈 전무가 인천시의 고위 공무원에게 현금이 가득 담긴 동화방을 건네며 사업 청탁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그들의 대화 내용이 선명한 자막으로 함께 표시되었다. 저게 뭐야? 강지훈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은경 이사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화면은 곧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다. 서윤아와 아이들이 살던 골목길의 CCTV 영상, 검은 승합차가 그들을 향해 돌진하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었다. 그리고 그 차량의 소유주가 최 이사장의 자선재단과 연결된 유령 회사라는 증거 자료가 뒤이어 나타났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닙니다. 살인 미수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쉴 틈도 없이. 스크린에는 지난 수년간 JK건설과 화학에서 비자금이 조성되어 최은경 이사장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간 내역이 복잡한 도표와 함께 펼쳐졌다. 돈 세탁에 동원된 유령 회사들의 이름, 날짜, 금액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범죄의 기록이었다. 최은경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성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이야, 저건 음해야. 그녀의 비명은 장내의 소란 속에 공허하게 흩어졌다. 그녀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이미 얼굴이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민주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는 최은경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최은경 이사장, 당신은 내 아버지의 아내였고 나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권력을 위해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렸고 당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 아이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회사에 그리고 내 가족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는 순간 강당의 뒷문이 활짝 열렸다. 검찰 수사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향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최은경 씨와 강지훈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강지훈과 최은경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강지훈은 주저앉아 울부짖었고 최은경은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며 끌려나갔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강민주는 텅 빈 단상에 홀로 서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기쁨 대신 깊은 허무함과 새로운 책임감의 무게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이제 돌아가야 했다. 그의 진짜 세상, 그의 진짜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주주총회의 폭풍이 휩쓸고 간 후 제게는 한동안 JK그룹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최은경과 강지훈 모자는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범죄의 탑은 언론의 집중 포화 속에서 낱낱이 해체되었고 결국 긴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졌다. 강민주는 피해 숙청을 단행했다. 최은경 라인에 서서 불법에 가담했던 임원들은 모두 해고되었고 그 빈자리는 능력과 충성심을 갖춘 젊은 인재들로 채워졌다. JK그룹은 큰 상처를 입었지만 썩은 부위를 도려낸 덕분에 오히려 더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강민준에게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삶의 중심이 아니었다. 그의 진짜 세상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서울의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처분했다. 그곳은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고독과 상처의 공간이기도 했다. 그는 그곳을 떠나기 전날 밤, 텅 빈 거실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가 정복했다고 믿었던 저 불빛의 바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는 단 한 번도 진정한 평온을 느끼지 못했다. 이제 그는 자신만의 작은 등대가 있는 항구로 돌아가야 했다. 대신 그는 경기도 외곽, 넓은 정원이 딸린 아늑한 단독주택을 구했다. 차가운 대리석과 유리 대신 따뜻한 원목과 햇살이 가득한 집이었다. 그 집으로 그는 자신의 진짜 가족을 데려왔다. 새로운 삶은 서툴고 어색했다. 7년의 공백과 상처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다. 유나는 여전히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낯선 초인종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곤 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세상과 남자에 대한 불신이 흉터처럼 남아 있었다. 민주는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는 왕좌에 앉아 명령을 내리던 남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아내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남편이 되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고 저녁에는 회사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어도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처음에는 식탁에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아이들만이 제잘거리며 그 침묵을 깨주었다. 민주는 아이들에게 오늘 유치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묻고 서툰 솜씨로 반찬을 집어주며 아버지의 역할을 배우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과의 관계였다. 처음 한동안 한소리와 한결이는 그를 여전히 아저씨라고 불렀다. 민주는 그 호칭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아이들의 세상에 조심스럽게 스며들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흙을 만지며 정원을 가꾸고 서툰 솜씨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주말에는 북적이는 놀이공원에 가서 다른 아빠들처럼 목마를 태워주며 땀을 뻘뻘 흘렸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걷는 것, 아이스크림이 입가에 묻은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는 것, 잠들기 전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 그 서툰 노력들을 유나는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원에서 함께 공놀이를 하던 중이었다. 한결이가 찬 공이 대굴대굴 굴러가 도로에 멈췄다. 아이가 무심코 공을 쫓아 도로로 달려가려는 순간, 민주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아이를 향해 몸을 날렸다. 한걸라 안 돼. 그는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았다. 다행히 지나가는 차는 없었다. 하지만 민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아이를 잃을 수도 있었다는 공포에 질려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외쳤다. 위험하잖아. 아빠가 몇 번을 말했어? 아바.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무심코 튀어나왔다. 그 순간 민준도 그의 품에 안긴 한결이도 그리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나도 모두 얼어붙었다. 민주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당황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한 번도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한 적이 없었다. 한결이는 동그란 눈으로 아빠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바살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 7년간의 벽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아이를 더욱 힘껏 끌어안았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저 괜찮아. 아빠가 미안해. 라고 속삭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한소리도 어색하게 남아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식탁에 둘러앉은 내 식구
직후 민주는 처음으로 완벽한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가 지난 세월 동안 쫓아다녔던 부와 명예가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진짜 재산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바로 이 따뜻한 식탁 위에 있었다. 유나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도 아주 작은 봄이 오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아이들은 유치원을 졸업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강민준의 정원에는 그가 아이들과 함께 심은 어린 사과나무가 제법 자라 첫 꽃을 피웠다. 그들의 시간은 그렇게 조용하고 단단하게 쌓여가고 있었다. 유나의 얼굴에서는 그늘이 걷히고 예전의 밝은 미소가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취미였지만 곧 그녀의 삶 자체가 되었다. 집 한쪽에 마련된 작은 작업실은 그녀의 세상이었다. 그녀의 캔버스에는 더 이상 어둠과 불안이 아닌 정원에서 뛰노는 아이들과 그 곁을 지키는 남편의 따스한 모습이 채워졌다. 그녀의 그림은 한 갤러리 관장의 눈에 띄어 작은 전시회를 열게 되었다. 전시회 제목은 겨울 호수가 녹는 시간이었다. 강민준도 변했다. 그는 여전히 유능한 경영자였지만 더 이상 냉혹한 전략가는 아니었다. 그는 직원들의 복지에 더 많은 투자를 했고 진정성 있는 사회 환원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최은경의 재단처럼 탈세를 위한 위장이 아닌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었다. 그의 눈은 이제 재무제표의 숫자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기 시작했다. JK그룹의 임원들은 회장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수군거렸다. 그리고 그 변화가 회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내 식구는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가꾼 정원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대단한 파티는 아니었다. 그저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유나가 만든 샌드위치와 민준이 서툰 솜씨로 구운 바비큐를 먹는 소박한 식사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꽃향기와 함께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다. 한 소리는 스케치북에 가족의 모습을 담았고 한결이는 아빠에게 사달라고 졸랐던 드론을 능숙하게 조종하며 하늘을 날았다. 민주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행복이었다. 그는 이 순간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유나는 민준의 곁에 다가와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민준 씨,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고마워요. 우리에게 돌아와줘서. 민준은 말없이 아내를 끌어안았다. 돌아왔다는 그녀의 말이 그의 심장을 울렸다. 어쩌면 길을 잃었던 것은 그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품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의 우주가 있었다. 그는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진정한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이다. 억만장자는 자신의 아이들을 몰랐지만 결국 아이들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진정한 행복의 첫 장을 넘기고 있었다.